아, 아, 아. 네, 그러면은 인사노무관리 GS 2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기 첫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뭐 강의 계획서대로 모의고사를 실시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2기부터는 이제 연기와 1기랑은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2기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메인이 실제 모의고사를 쓰는 핵심 답안을 쓰는 이제 연습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답안 쓰고 해설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서머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아마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GS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8회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 우리 잠깐 보시면은 8회차까지 이제 매일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기 때까지는 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한 2, 3일에 두세 번에 한 번씩 이제 그렇게 모의고사 봤었는데 2기부터는 이제 매일 모의고사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2기 때 모의고사 매일 보는 거를, 그러니까 매번 보는 거를 100점짜리로 풀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힘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100점짜리를 계속 8번을 볼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100점을 아무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석대 50점짜리,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 위주로 해서 출제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매번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해설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2기다 보니까 뭐 시험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진도에 맞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사실 뭐 차근차근 진도에 따라서 내기에는 이제 2기이기 때문에 그건 좀 너무 이제 뭐 초반에 했을 법한 그러한 이제 문제 출제 방식이고요. 이제 2기 때부터는 이제 뭐 진도는 나가되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진도와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제가 뭐 최대한 맞추긴 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뒤에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뭐 인사노무 관리라는 게 앞, 뒤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유기적으로 연결할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2기부터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가 진도와 크게 상관없이 아마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뭐 해당 부분 파트 준비하시되 뭐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모의고사 준비라든가 답안을 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를 1회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앞단에 있는 내용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관리에 대한 문제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론적 기초나 환경 변화 같은 거 배울 때 주로 나오는 이제 이슈,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이슈 중에 특히 이제 고령화 이슈에 대한 걸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1번 문제나 2번 문제, 특히 이제 1번 문제 물음 2 같은 경우나 이 문제 2의 이제 고령화 이슈 같은 경우 좀 종합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1 같은 경우도 물음 2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직무 분석 방법을 물음 1에서 물었다면 물음 2에서는 직무 분석을 한 결과물을 학계평보유방에서 우리가 인사관리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였을 거예요. 다만 이제 배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점짜리로 출제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25점 중에서 10점 배점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배점에 맞게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적으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물음 2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이슈에 대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뭐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답안을 계속 써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제대로 답안을 적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기 때는 이렇게 우리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진도 나가는 방식으로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답안을 써서 첨삭을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의 계획서도 있지만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실제 모의고사 답안을 써가지고 첨삭을 받아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셔가지고 요 메일로 특히 이제 답안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캔본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내가 집에 스캐너가 없어서 좀 스캔이 어렵다 그러면 사진으로, 그러니까 좀 잘 찍어서 보이게, 그렇죠? 제가 첨삭은 할 수 있게 보이게 찍어서라도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 그거 보고 첨삭해서 직접 드리니까 꼭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2기 때는 여러분이 미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쓰는 연습을 아무리 늦어도 뭐 1기 때부터 하면 좋은데 아무리 늦어도 2기 때는 여러분 자꾸 써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자꾸만 눈으로만 보고 그냥 끄적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답안으로 옮길 때 현출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현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현출이 또 이제 힘든 경우가 있어요. 막상 쓰려고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많이 써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쓴 답안을 다른 누군가가 보고서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걸 듣고서 보완해야 될 것을 보완하고, 그렇죠? 또 이제 괜찮은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이런 식의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2기 3기 때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일단 해설하기 전에 뭐 오리엔테이션 겸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GS 0기부터 우리가 GS 1기, 그 다음에 이제 GS 2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GS 3기까지 갔는데, 여기서가 이제 분기점이라 그랬죠. 사실 0기나 1기는 아무래도 이제 이론이 메인이에요. 그렇죠? 이론이 메인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적인 내용들, 1기 때 심화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습득하는 그러한 시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아무래도 좀 부수적으로 이제 가끔씩 모의고사를 보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연계기는 이론이 메인이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의 방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가 어떨 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연기 1기 때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연기 1기 때 충실히 해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2기 3기에 넘어와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전 답안 쓰기가 좀 더 메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의고사를 매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기, 3기 출제 가능한 그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기 1기 때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답안 쓰기가 어떻게 보면 메인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기, 3기 때는 꼭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답안 쓰이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최종 정리나 뭐 핵심 정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기, 3기 때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텀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연기 1기 때는 좀 호흡이 길죠. 그렇죠? 호흡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이나 아니면 교재의 내용들을 좀 꼼꼼히 보면서 갈 수는 있지만, 2기, 3기 때는 이제 시험 보고, 뭐 시험 본 것들에 대한 내용들 다시 이제 복기해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내용들 보다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렇죠? 2기, 3기 때. 우리가 2기만 해도 8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기, 3기 때는 좀 더 본격적으로 더 밀도 있게 공부를 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이고, 더 좀 집중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제 이 실전 답안 쓰기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 강조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자체가 이제 논술 시험이고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는 그 16페이지의 답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쓴 글로만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답안에 잘 옮겨 적으셔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특히 인사노무 관리는 답안 쓰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현출해 내느냐가 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요 2기, 3기 때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답안에 대한 것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연기 1기 때, 특히 이제 1기 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조금 보면은,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답안 작성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 이렇게 답안 작성 세 가지, 뭐 팁이라 그럴까요? 뭐 3박자를 하기도 하고 그냥 그때 다른데, 어쨌든 세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첫 번째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량이고, 그 다음에 가독성이에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용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컨텐츠들이 되겠죠. 뭐 제도라던가 우리가 뭐 기법 같은 것들을 배웠다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개념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개념이나 장단점, 그렇죠? 그다음에 뭐 효과 등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컨텐츠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적느냐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논리라는 거죠. 논리 혹은 근거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 시험이고 우리 인사노무관리는 분명히 같은 경영학 과목이지만 경영조직이랑 좀 다르다 그랬죠. 인사노무관리는 적용, 응용이 더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교재에서 우리가 배웠던 뭐 여러 가지 제도나 기법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거의 어떤 개념, 장단점을 아는 걸 넘어서 아 이러한 제도나 기법을 기업에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그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묻는 시험도 자주 나오고 특히 이제 50점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설계 문제라고 해서 HRM 방안에 대한 걸 쓰는 문제가 간혹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이슈나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을 주어지고 학계평 모의방 전반에 있어서 적합한 그런 인사제도를 설계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단순히 제도만 나열해서는 답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이슈에, 왜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제도가 적합한지, 왜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나 논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답안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그 항상 강평에도 교수님들이 얘기하듯이 뭐예요? 단순히 단문 형태의 답안이 나오는 거예요. 단문 형태. 이게 왜 이 제도가 왜 언급이 되는지,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왜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은 없고 그냥 그 제도에 대한 개념이나 교과서에서 본 내용만 나열되는 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느냐라는 부분에 암기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했느냐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고득점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내용에 있어서는 이 개념 장단점 효과 이거는 기본, 아주 기본인 거고 항상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나 근거 여러분들이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할 때 왜 적합하고 왜 효과적이고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재를 읽다 보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나오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잘 봐야 되고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업에 이런 제도가 도입됐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를 항상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물음 2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부 환경의 어떤 큰 이슈로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것들은 계속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노동시장이나 이러한 기업 내에 인력이 고령화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혹은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면 기업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인력이 어떤 고령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인력들이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려면 인사관리적인 방안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학계평 보유방 더 나아가서 뭐 직무관리나 다른 학계평 보유방들을 어떻게 조합할 건지 그렇죠? 그런 내용도 쓸 뿐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제도나 뭐 이러한 기법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근거나 논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외워서는 나오기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연기나 일기 때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해.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생각하고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틀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도 이제 2기 때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량도 무시를 못해요, 우리가. 그쵸? 아무리 좋은 내용도 이렇게 여백이 많거나 너무 적게 쓰면은 사실은 그런 인상 자체가 좋지 못하죠. 근데 분량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이 16페이지짜리 답안을 받아요. 그쵸? 16쪽짜리.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50점은, 그쵸? 8페이지. 그쵸? 25점짜리는 2개죠. 그쵸? 그러니까 25점짜리는 4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답안을 쓸 때 어느 정도 분량을 써야 되는지를 요 정도 감을 잡고 개요를 잡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0점짜리 한 8페이지 정도, 25점짜리 4페이지면 두 문제니까 8페이지에서 16페이지죠. 그러니까 요 정도 분량으로 내가 쓴다라고 생각하고 개요나 답안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여러분들이 뭐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실전에 가면은 뭐 긴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가 모의고사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당황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점짜리 문제인데 내가 좀 잘한다고 해서 이거를 막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8페이지, 9페이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시험은 쓰는 시험이잖아요. 내 물리적인 노동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25점짜리 내용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주어진 시간이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 다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막 쓰다가 보면은 이제 1문 쓰고 이제 2문 써요. 이제 마지막 3문 쓸 때 시간이 정말 한 10분도 안 남는 경우도 많아요. 10분. 그렇죠? 10분 혹은 뭐 5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간 조절을 실패하다 보면.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는 거의 뭐 날림으로 쓰거나 못 쓰는 경우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문제를 적어도 고르게 써줘야 돼요. 고르게. 그렇죠? 그래야 세 문제에서 각각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1, 2문을 잘 썼다 하더라도 3문 자체를 날리면은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문제 자체를 고르게 다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크게 빵꾸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분량에 대한 감을 잡고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막 이제 뭐 무아지경에 빠져서 쓰다 보면은 뭐 1문에서 막 10페이지, 막 11페이지 쓰시는 분도 있고, 물론 간혹가다 이제 글씨 쓰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 2권씩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논외로 하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한 권 채우기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렇죠? 그걸 충실히 한다고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분량에 대한 것도 이 정도 분량, 어느 정도 썼을 때 분량이 나오느냐.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분량 내에서 50점짜리, 25점짜리 쓰고 그 정도 양으로 채우겠다. 그렇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조금 감각적으로 좀 익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 추세가 어떠냐면 예전에는 이제 25점 단문이면 되게 이제 단문 형태처럼 간단하게 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조금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25점짜리 문제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거의 뭐 50점짜리 정도의 분량 수준으로 물어봐요. 혹은 뭐 한 40점? 뭐 한 30점? 이 정도. 그러니까 30점에서 50점 정도의 논점 사이즈로 크게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써야 할 게 원래는 더 많은 거죠. 내용들을 풀어 쓴다 그러면. 근데 그거를 25점짜리로 되게 압축해서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많다고 했을 때 그거를 다 쓴다 그러면 25점을 넘어가고 시간도 오버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5점짜리인데 거의 50점 쓰는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분량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문제에서 이제 쓰는 시간들을 잡아먹겠죠. 그렇죠? 뭐 분량이야 내가 시간 내 쓴다 그러면 한 번 더 받으면 되는 거라서 그건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50점짜리 문제인데 25점짜리로 출제하고 그걸 쓰라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압축적으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압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풀어서도 쓸 수 있지만 이거를 압축적으로 해서 줄글로 처리한다던가 하는 식의 답안 쓰는 연습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분량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머릿속에 조금 넣어 두시고요. 그들 요 정도 분량은 맞춰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개요라던가 아니면 실제 쓸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염두에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독성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필수다 아니다라고 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채점을 우리가 뭐 채점을 AI가 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교수님들이 이제 채점을 하시죠. 근데 교수님들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대략 그렇죠 보통.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뭐 몇천 부 이런 것들을 채점하다 보면 이 답안에 대한 가독성이 이제 이 마음에, 그죠?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답안을 봤는데 특히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글씨를 쓰긴 했는데 이 글씨를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교수님이 해독을 해야 되는 그런 답안도 있어요. 그렇죠? 해독이나 해석을 해야 되는, 특히 이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답안들은 사실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채점할 것도 많은데 그거 일일이 이거 무슨 글자인지 뭐라고 썼는지를 이걸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봐야 된다? 그럼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독성과 관련해서 사실 글씨를 잘 쓰면 분명히 메리트는 있는 거죠. 글씨를 잘 쓰면 깔끔하게 깨끗하게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거는 분명히 한 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못 쓰는 보단 나은 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글씨 못 쓰는 분들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글씨 교정해야 되느냐?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20살 30살 돼서 글씨 교정하는 건 거의 힘들어요. 이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적어도 알아볼 수 있게는 쓴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씨를 예를 들어서 다른 누군가 봤을 때 잘 못 알아봐. 그러면은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글씨에 대한 교정이나 어쨌든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남들이 읽는 데는 지장은 없어. 이쁘진 않지만 그러면 글씨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좀 이제 크게 쓰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더 글씨가 혹시 가독성이 더 좋아지는 경향은 있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은 뭐냐? 다른 거는 가독성 차원에서 이제 목차의 어떤 구성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부제라는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조금 이런 것들, 부호나 기호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가독성을 올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글씨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크게 써서 잘 보이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답안 구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부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목차 구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목차만 봤을 때, 그러니까 다 교수님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채점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목차예요. 그렇죠? 큰 목차들. 왜냐하면 목차의 구성만 봐도 이 답안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가 흐름이 보이는 게 있고, 목차만 봐도 이렇게 물음표가 가는 답안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목차의 구성들이 여러분들이 답안이 일목요연하게 어쨌든 논리적으로 구성이 될 거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제 같은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제는 이제 일기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론을 쓴다. 답안에. 그러면 서론의 핵심적인 부제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달아주면 좀 더 답안이 임팩트가 있죠. 그렇죠? 내가 서론에서 쓰고자 하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달아준다 그러면 부제 같은 것들. 그러면 훨씬 더 가독성.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바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서도 어떠한 내용들을 쓸 때 핵심 키워드를 부제로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눈에 확 띄죠. 그렇죠?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가독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기도 하고 또 돋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워드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올려서 핵심 메시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올려서 목차 옆에다 부제로 간단하게 달아주는 거, 우리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가능한 답안 형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써도 된다. 그렇죠? 다만 이제 법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형태는 사실 조금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교수님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목차 내용에 대한 것도 쓰고 우리가 밑에 있는 내용에서 구성하는 것들의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제로 박아주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내용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속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호 기원한 것도 가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장점에 대해서 써요. 그렇죠? 그러면 장점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한 3-4가지를 나열하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3가지 장점을 쓴다고 그랬을 때 장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숫자를 달아주시다던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꺽쇠를 이렇게 해준다던가,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 줄글로 있어도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점을 몇 개 썼는지 하나, 둘, 세 개 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가독성 차원에서도 채점할 때도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줄글로 쓸 때 이렇게 이제 부호나 기호 같은 것들을 좀 써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독성을 조금 높이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요소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글씨는 빼더라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답안 쓰면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런 것도 연습이 해야 나오는 거지, 연습 안 하고 눈으로만 다른 사람이 쓴 답안 이거 이렇게 썼네 라고 해서 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답안에는 쓰기 어려워요. 그렇죠?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답안 작성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잘 좀 기억해 두셔가지고 답안 작성할 때 좀 꾸준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현출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분량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쓸 때 항상 분량에 대한 것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을 쓸 때도 우리가 이제 인사논문관리 100점짜리 100분 동안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개요 잡는 시간 몇 분, 그렇죠? 적어도 1분은 몇 분 내에 쓴다. 이런 가이드나 생각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막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게 긴장도도 있고 시간 이제 쓰는데 막 팔려 있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요를 내가 잡는데 한 10분을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 10분이든 15분이든 시간을 잡았다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개요를 잡고 다 못 잡았더라도 어쨌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일단 1분부터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거 어떻게 쓰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30분 지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쓸 것도 제대로 못 써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쓸 때도 그 시간에 대한 타임 테이블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제 그 뭐 개요 잡는 거나 이런 것도 고민해서 잡고 그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몸에 이렇게 배야지만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연습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2기 3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 쓰는 게 주다 보니까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요 이제 답안 쓰는 거에 대한 조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기 3기 때는 모의고사를 계속 볼 건데 볼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이제 답안을 조금 객관적으로 혹은 이제 저한테 보내서 첨삭을 받아보시면서 조금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면 이제 오늘 문제에 대한 해설이죠. 그렇죠? 자, 오늘 문제가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보통은 이제 1기 정도까지 들으면 이제 뭔가 아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뭐 자신감 같은 것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한번 이제 꺾어야 할 필요가 있죠. 내가 아직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통은 이제 1기 처음에 이제 2기 처음에 많이 나오죠. 종합 문제처럼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관리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HRM이라는 거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죠. 어떠한 직무와 사람? 조직 내에 있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고, 이러한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조직 목표 달성에 이제 공헌하고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 그리고 우리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에 대한, 사람에 대한 요 관리를 하는 게 우리 HRM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가 인사 관리다. 그렇죠? 그래서 요 직무에 대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직무 관리로서 책에서 배우는 거고, 그렇죠? 이 직무 관리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직무 설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 평가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 더 나가면 직무 설계는 3가지가 있다. 즉 박경윤 교수님의 견해대로 따르면 요 광의의 직무 설계로서 직무 설계 영역에는 뭐예요? 직무 구조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 과정 설계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설계가 나오죠. 그쵸? 요 세 가지가 직무 설계 내용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랬어요? 직무 구조 설계라 그랬죠? 구조. 그래서 보통 직무 구조 설계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협의의 직무 설계예요. 그쵸? 즉, 직무 구조라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를 하나의 구슬로 본다 그러면 이 구슬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무 구슬의 수직적인 측면, 수평적인 측면, 즉 직무라는 구슬 하나에 이 수직적인 측면은 뭐라 그랬죠? 권한과 책임이라고 그랬고, 이 수평적인 측면은 뭐라 그랬어요? 과업의 종류와 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즉 직무 구조 설계라는 거는 하나의 직무,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 있는 A라는 직무를 우리가 설계한다,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이 A라는 직무의 권한과 책임은 얼만큼 줄 거며 과업의 어떤 종류와 수, 과업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디자인을 하는, 설계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직무 구조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직무 설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내용.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는 거고, 배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과정 설계, 근무 시간 설계는 이제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과정 설계에서는 우리가 뭐야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BR 혹은 BPR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그 정도 내용만 단문으로 아시면 된다 그랬고, 근무 시간 설계는 유연근무제만 챙겨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요 정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하긴 하지만 뭐 이론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다 직무 분석을 어떻게 실시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며 수집한 정보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분석된 직무들을 상대적인 가치로 매기는 그러한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직무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방법론적인 거.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배우는 게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단문에 대한 건데, 단 하나 직무 분석 쪽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는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무 정보도 수집을 하고, 조직 내 직무 정보들을 모아서 수집을 하고, 그렇죠? 오늘 이제 문제에서 물음 1 같은 경우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래서 면접법이냐, 뭐 질문지법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자, 이러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온 뭐예요? 산출물 혹은 결과물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직무 명세서와 기술서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이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라는 거는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뭐예요? 직무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이나 뭐 태도는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뭐 백그라운드는 뭐고, 어떤 일을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작업해서 만든 이러한 결과물이 명세서와 기술서를 그러면 다른 HRM의 기능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직무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특히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결과물을 가지고 기타 다른 인사 관리의 기능에 활용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의 하나의 모습, 그렇죠? 그게 어떻게 오퍼레이션 되는지 그런 모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HRM에서 다른 인사관리 기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50점짜리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꼭 한번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물음 2 같은 게 이제 요 내용을 조금 압축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그렇죠? 몇 개 기능 위주로 해서, 그러면 직무 분석해서 나온 결과물을 우리가 다른 인사관리 기능에서 뭐 확보나 다른 보상이나
되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물어본 게 물음 2번입니다. 1에서 물음 2.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 반드시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무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리는 뭐 간단하죠. 그렇죠?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제 사람에 대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이에요. 그렇죠? 요게 이제 인사관리의 전통적인 개발 기능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보에서 뭘 배웠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인력에 대한 계획, 거기에서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 결과 인력 수급의 불균형일 때 기업은 그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요하게 배웠었고, 이제 개발에 대한 거는 이제 뭘 개발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역량을 개발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조직원들의 역량,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교육훈련과 경력개발 이런 내용들이 배웠고, 그 다음에 인사평가, 보상 얘네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와 보상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사항들이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 개별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 두셔야 되고,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지에서는 뭐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서 노사관계 쪽이 좀 중요한 내용이고, 방출은 뭐 이제 이직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데 이거는 최근 기출이 됐기 때문에 좀 중요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사관리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쯤이면 제 강의 계속 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눈 감고도 쓸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확보에서도 이제 가지치기를 할 줄 알아야겠죠. 인력 계획, 모집, 그 다음에 선발. 그렇죠? 그러면 선발에서는 뭐 선발 도구에 대한 거, 도구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항상 강조했지만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사관리의 하나의 판, 그렇죠? 하나의 흐름.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안에 세부적인 컨텐츠들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요 직무 분석에 대한 거 하나 물어보는 문제가 물음 1이고요. 그 다음에 물음 2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슈에 대한 거예요. 이슈. 그렇죠? 이슈. 자, 이슈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민이 되실 텐데, 이슈. 자, 이슈라는 거, 특히 이제 트렌드 이슈라는 거, 이건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는 이 내용들은 다 뭐예요? 이 내용들은 다 조직 내에서의 일이에요. 조직 내에서. 그렇죠? 이건 다 조직 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 인사관리라는 것도 하나의 경영상의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고 경영의 일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경영이라는 거는 당연히 기업은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없죠. 그렇죠? 뭐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는 나의 길을 간다. 기업이 그랬다가는 망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의 어떤 환경 변화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고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 한 대부분이 뭐예요? 이제 이러한 기업 내 외부 환경에 대한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외부 환경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기업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비단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업의 전략, 사업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외부 환경 중에서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다루는 이러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인사관리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 중에서 우리가 인사관리상 기업 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이슈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되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거, 특히 외부 환경 이슈에 대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게 뭐 우리가 신세대 등장. 매번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특히 뭐 MZ세대. 그렇죠? MZ세대가 어떻게 타더라. 여기서 기업이 어떤 뭐 새로운 무슨 뭐 보상제도를 마련했고 휴가제도를 MZ세대를 위해서 뭘 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여성 인력이 증가했다더라. 뭐 고령 인력이 늘었다더라. 그 다음에 뭐 국제 인력이 뭐 늘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이런 것들은 다 출제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다 뭐예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특히 이 중에 하나 기술의 발전들 같은 경우 요즘 이슈가 되는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직무에 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인사관리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이슈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매번 뭐 이런 경영 잡지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슈들을 다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 준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 내용 자체도 소화하기 힘든데 이러한 이슈들이 뭐 엄청 무궁무진하고 많은데 이거를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정리하거나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정리하거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거나 시험을 통해서 대비할 수,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통해 대비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이슈들 같은 경우까지 여러분 챙겨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판에 이제 인사관리는 여러분 고민되는 게 이제 이슈에 대한 고민들이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그 마지막 때문에 뭐 이슈 찾아 산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기에는 이슈는 너무 방대해요. 그렇죠? 그리고 비효율적이야, 너무. 그렇죠? 그런 이슈들 다 하기가. 그렇죠?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브리타가 좀 꽤 나오죠, 요즘요. 그렇죠?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나온다던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슈들을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이슈 파이팅해서 다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 이슈라는 것들이 등장했을 때 인사노무관리 어떤 틀 속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틀 자체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이슈가 나오든 여기다 넣으면 기본적인 형식에 갖춘 그 답안이나 논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연습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했지만 이런 이슈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였어? 아, 이 이슈의 특징이 뭐냐? 혹은 이 이슈를 통해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캐치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걸 먼저 잡아내야 그 잡아낸 특징이나 영향을 가지고 아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 이러한 기법이 필요하다 적합하다 그렇죠? 혹은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에는 우리가 배웠던 무슨 제도가 이런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 구성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어떤 틀 자체를 여러분이 만들고 그거를 습득해서 여러분 걸로 이제 트레이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답안은 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슈, 뭐 수험과 잘 나오지도 않았던 그런 이슈가 툭 던져졌다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지 인사노무 관리를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자체가 응용 적용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책에 안 나온 내용들도 많아요. 뭔가 이상하게 뭐 50점짜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지식산업사회 시대에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혹은 뭐 협력적인 조직 문화, 그다음 경쟁적인 조직 문화에 뭐 비교하는 이런 문제 같이 이 굉장히 두리뭉실한 여러분이 싫어하는 인사노무 관리에서 그 특징 같이 두리뭉실한 그런 뭐 내용이나 이런 것도 던져주고 거기에 맞는 학교평 보유방에 대한 것들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가 외워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외워서도 하기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인사노무 관리 어떤 흐름 이런 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프레임워크라던가 틀을 사용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든 그 이슈를 좀 분해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답안으로 논리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형태로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떤 이슈가 나오든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써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은 당연히 갖춰질 수 있어요. 그렇죠? 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 2기 때, 3기 때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물음 2 같은 경우가 이슈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고령화에 대한 이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해설 답안을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 A기업은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서 전사적인 직무 분석을 실시하려고 한다. 당연히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구축하려면 직무에 대한 파악이 먼저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직무 분석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 A기업 인사팀이 이제 이런 직무 분석을 주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직 내에 있는 직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대한 방법 3가지를 기술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직무정보 수집 방법.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세 가지를 선택해서 개념, 장단점 위주로 적으시면 되죠. 그렇죠? 자, 다만 이제 문제 1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형태가 뭐예요? 분설형 문제예요. 분설형 문제. 즉 하나의 문제 안에 또 세부적인 문제로 쪼갠 형태. 분설형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과거에 우리가 많이 출제되던 통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논점별로 문제를 쪼개는 분설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분설형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답안지를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옵션 1, 옵션 2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옵션 1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 문제 1에 대한 사항들이니까 문제 1 자체를 통 문제로 묶어서 통 하나로 묶어서 각각 세부 복차에 물음 1에 대한 답, 물음 2에 대한 답. 즉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기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분설형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써야 되냐 옵션 1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론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음 1에 대한 거 세 번째가 물음 2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론 이렇게 문제 1이니까 이렇게 하나의 목차로 써서 서론 결론. 왜냐하면 물음 1과 2는 쪼개져 있지만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큰 틀에서. 뭐 평가든 보상이든 어떤 특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논점을 쪼갠 것 뿐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흐름으로 잡기 위해서 서론 결론을 써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2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차피 분설됐으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물음 1에 대한 답으로서 내용들을 이렇게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이제 물음 2에 대한 걸로써 또 내용들을 별도로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별도의 문제처럼 독립된 문제처럼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는 형태가 또 이제 옵션 2입니다. 그렇죠?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강조했던 거는 만약에 내가 이런 옵션 2처럼 쓰겠다 하면은 이렇게 별도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굳이 서론이나 결론을 쓰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도 서론, 여기도 결론. 여기도 서론, 여기도 결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 서론이 같은 내용에 두 번씩 나오기 때문에 결론이나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지면 낭비예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도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들을 바로 답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시간이나 어떤 지면에 이렇게 답안지 한계상 그렇죠?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뭐예요? 이런 서론이나 결론에서 좀 더 이 내용들이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제 내용들 이렇게 근거나 뭐 여러 가지 환기시켜주는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 있죠. 그래서 잘 쓰면 이 물음 1, 2가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묶은 답안처럼 쭉 논리적인 어떤 풍부한 답안을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연습을 통해서 혹은 내가 어떤 주제는 자신 있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좀 생각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써도 되지만 만약에 봤는데 막막해 뭐 서론이나 결론을 뭘 써야 될지도 좀 감이 안 오고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냥 이걸 쓰시는 게 더 낫다. 그렇죠? 굳이 막 안 되는데 이거 뭘 써야 될지 고민하고 막 이러는 사이에 시간 다 가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쪼개진 거 써서 빨리빨리 쳐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아는 거 빨리빨리 쓰고 그래서 다른 거 쓰고 그리고 남았을 때 시간이 왔을 때 돌아와서 보완하던가 이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거에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둘 다 정답은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뭐 선택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맞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해설 답안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여러분이 맞춰서 여러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뭐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이제 옵션 1이 더 좋아한다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분설형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해서 쓰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자, 직무 분석에 대한 걸 물어봤고, 물음 1이 이제 직무 정보 수집 방법이고, 그 다음에 물음 2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직무 분석 결과로 토대로 작성한 기술서와 명세서, 이게 직무 분석의 결과물 산출물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인사관리 재배역 기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서 특히 이제 확보와 개발 측면에서 물어봤어요. 확보와 개발.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준비한다 그러면 이게 확보 개발뿐만 아니라, 그러면 평가, 보상, 그다음 유지 뭐 이런 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까지도 생각을 해 두셔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25점짜리에서 하나의 논점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작게 물어봤어요. 10점으로. 그러니까 위에 거 아래 거 잘 보시고 배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팁 아닌 팁인데 분설형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물음 1과 2의 배점 비율이에요. 배점. 어디에 배점이 더 많이 되어 있는지. 왜 그러냐면 간혹 보시면 문제 25점이고 물음 1과 2의 배점을 확인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배점은 예를 들어서 5점이나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게 더 배점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 배점이 더 큰 거에 더 많은 내용, 더 내용을 잘 써야 되죠. 근데 그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무리 잘 써도 10점이면 10점 이상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10점짜리 배점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10점 배점인데 막 내용은 15점짜리만큼 썼어. 그렇다고 15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 물음 1과 2, 뭐 물음 1과 2, 3, 뭐 3까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각각 배점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더 배점이 높다 그러면 여기에 더 내용이나 분량이나 이런 것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음 2 같은 경우도 이거 쓸 내용이 많은데 배점이 한 10점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적어야 되는 거야. 압축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분석의 개념과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면 되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따로 직무 분석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개념은 기본적으로 써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서론에 개념을 언급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굳이 뭐 서론에 다른 뭐 내용 쓸 필요 없이 특별히 뭐 문제에서 뭐 직무 분석의 개념 뭐 그다음에 중요성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서론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다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직무 분석이 이러한 내용이고 이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방법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 흐름을 잡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의 개념은 다들 잘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직무의 내용 및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 수행자의 행동,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밝히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그렇죠? 이건 조직 내 어떤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개념을 꼭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직무 분석이라는 게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해서 밝히는 활동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더 들어간다 그러면 뭐 어떤 정보를 수집하느냐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요 내용 개념 어쨌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직무 분석은 당연히 인사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거기에 있듯이 직무는 인사관리의 출발점이자 노동력으로 필요하는 원인이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왜냐하면 직무가 있어야 뽑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알이 먼저냐 그 다음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요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사고를 직무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관리나 이러한 경영 자체가 서양에서 나온 거고 서양은 예외 없이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예요. 그렇죠? 거기서 약간의 이제 변화를 추구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직무를 토대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직무 베이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예요? 사업체를 한다? 기업을 우리 창업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기업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직무가 있고 그 직무에 누군가를 매칭을 시켜야 비로소 뭐예요? 조직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가 먼저 있는 거고 조직에 존재하는 거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히 적합한 사람을 이제 뽑아서 배치시킴으로써 이제 조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이 직무는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인사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A라는 직무가 있어. 근데 이 직무가 뭘 하는지를 제대로 몰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 직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몰라.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기술이. 그러면 뭐예요?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혹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을 배치 전환시킬 때도 어떤 사람을 배치 전환시켜야 될지 막막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직무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뽑거나 배치 전환시키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조직 제대로, 직무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직무와 사람이 만나야 이제 이 일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만 따로 있거나 사람만 덩그러니 있어서 시킬 일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적합성을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우리가 이 직무라는 게 조직 내 직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A라는 직무라고 할 때 이 A라는 직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회사가 다 파악하고 있어. 이 A라는 직무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책임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이 되고 여기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나 기술은 뭔지 이걸 다 알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 A 직무가 이러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저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김대리라는 사람이 혹은 뭐 지원자 중에서 누구라는 사람이 적합하겠네라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 배치 전환시키거나 확보를 하면 뭐예요? 최대한 이 직무를 뭐예요? 잘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 둘이 궁합이 잘 맞아야 회사 입장에 좋은 거죠. 얘네 둘이 궁합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직무에 대한 어떤 이 수행의 결과물들이 형편없는 거고 성과가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과를 내려면 이 둘의 적합성, 궁합을 잘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조직 내 어떤 직무가 존재하는지, 직무가 하는 일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회사가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무라는 거는 인사관리의 출발점이자 노동력이 필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부분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밑줄 그어 놓거나 형광펜 해놓고서 기억하셔도 좋은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 바로 직무 분석인 거고 그렇죠? 이러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들을 파악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극대화시켜서 우리 조직 내 직무 관리를 아주 잘해서 우리 조직 내 직무와 사람이 우리 조직 내 직무가 한 100개 있어. 그렇죠? 100개 있는데 우리가 직무 관리 아주 잘하고 파악도 잘해서 각각 적합한 사람들을 뽑고 앉혀서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그러면 이 궁합이 잘 맞으니까 뭐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기업의 성과가 오르는 거죠. 그리고 성과가 오르니까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조직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사관리 토대가 마련되고 이렇게 우리가 운영이 됐을 때 궁극적으로 뭐예요? 조직 목표 달성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무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인데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해서 추가를 했어요. 제가 이거요. 실시 목적에 대한 것들 혹은 직무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대한 것들은 직무분석 실시 목적,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 목차는 그냥 추가된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문제에서는 따로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 내용보다는 더 적게 써야겠죠. 그렇죠? 문제에서 특별히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직무 분석의 어떤 실시 목적 혹은 필요성 차원에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직무 기술서나 명세서로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 수행자에게 뭐예요? 우리가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처음 직무를 맡았어. 해당 직무를. 그러면 이 직무 어떻게 수행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예요? A 직무에 대한 기술서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거기 다 나와 있어. 그럼 뭐예요? 내가 처음 왔지만 매뉴얼처럼 그 직무 기술서나 명세서만 봐도 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구나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빠르게.
그쵸? 그리고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직무 수행자를 위한 직무정보 제공 차원에서도 우리가 직무 분석이 필요한 거죠.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조직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에 대한 정보를 다 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직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정보를 통해서 뭐예요? 인사관리의 어떤 효율화를 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즉 이건 어디에게? 조직에게. 조직이 혹은 기업이 인사관리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이런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무 수행자에게 어떤 직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직에게는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또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직무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 기본 사항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렇죠? 직무 분석에 대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직무 정보 수집 방법이죠. 그렇죠? 이건 이제 단문 형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교재로 보면 그렇죠? 이 교재, 그러니까는 지금 교재 자체가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요거 낸 건데 그 서브노트 신인사관리 서브노트라고 해서 이제 요 교재 요걸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이제 요걸로 이제 할 건데 어차피 이 내용 자체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나 뭐 박경 교수님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박경 교수님 책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제 수험가에 있는 수험 교재에는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교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교재에서 해당 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페이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제가 제 교재를 기준으로 얘기할 거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알아서 그 부분은 찾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직무 그 정보에 대한 것들 잠깐 보시면 우리 교과서 교재로는 71페이지에 있어요. 그렇죠? 직무 정보 수집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찰법,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접법, 질문지법, 작업기록법, 중요사실 기록법. 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죠.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경험법, 임상적 방법들이 있는데 뭐 여기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이 5가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뭐예요? 개념, 장단점 요렇게 체크해서 봐두시면 되는 것들이죠.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3가지만 택하시면 돼요. 그렇죠? 3가지 택해서 장점, 개념, 장점, 단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항상 말했죠.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그렇죠? 요거는 여기도 나오고 딴 데서도 우리 인사관리 딴 데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직접 대면에서 우리가 정보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대면에서 받는 게 아니라 질문지를 사전에 만들어서 이걸 뿌려서 회신받는 형태로 하는 그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면접법과 질문지법에 대한 개념 장단점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봐두시고요.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3번 같은 경우 중요사실 기록법을 쓰시든지 뭐 작업 기록법을 쓰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이제 관찰법을 쓰시든지 하는 내용들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찰법 같은 경우도 쓰긴 하는데 이 관찰법의 어떤 문제의 단점이 있죠. 그렇죠? 직무의 어떤 시작과 끝이 너무 긴 그런 직무는 관찰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직무는 텀이 한 번 시작해서 그 일이 완료되는 데까지 뭐 2년, 3년이 걸려요. 그러면 관찰자가 2,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직 같이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직무는 또 관찰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법, 질문지법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거고 그런 면접법과 질문지법이 뭐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간적 효율적이고 우리가 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요 3가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적으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가 이제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배점은 10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교재에서도 보시면 반드시 조금 알아두셔야 될 내용으로서 교재로는 이제 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직무 분석과 인사관리 재기능 분야의 활동.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 분석의 결과물 혹은 직무 분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력의 확보,
평가 개발, 그 다음에 보상, 유지, 방출해서 이런 직무 분석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70페이지, 7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봐두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중에서 문제는 뭐만 물어봤어요? 문제에서는 이제 확보와 개발 측면에 대한 것만 물어봤죠. 이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직무분석 결과물의 활용 방안이니까 간단하게 직무분석의 결과물로서 기술서와 명세서가 있다. 기술서는 직무 내용에 대한 것, 그러니까 과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 문서고, 명세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우리가 직무 정보를 수집하면 직무에 대해서 크게 직무 내용이 있고, 이 직무를 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 즉 직무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직무 기술서에, 그 다음에 자격 요건에 대한 거는 직무 명세서에 담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각각 기술서 명세서에 담기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직무 분석을 하고 나면 직무 기술서 명세서,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에 대한 기술서 명세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무 백과사전, 우리 A 기업 직무 백과사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이제 거기 3페이지 가 보시면 해설 답안에서 확보 관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확보에는 뭐가 있는지를 먼저 떠올리세요. 확보라고 하면은 여러분 막연하게 접근하시면 확보에는 인력 계획과 모집 선발이 있죠. 그러면 인력 계획 측면, 그다음에 모집 측면, 선발 측면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력 계획 측면에서는 뭐에다 적정 인력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직무는 100개인데 뭐 인력이 예를 들어서 70명밖에 안 돼. 그럼 뭐예요? 어느 한 몇몇 사람들이 직무를 여러 개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이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에서는 1인 1직무여야 돼요. 1인 1직무. 근데 직무는 100개인데 사람은 80명이야. 혹은 직무는 100개인데 사람은 뭐 150명이야. 예를 들어서 이러면 뭔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적정 인력 선정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적정 인력 선정할 때 직무 분석이나 직무 조사도 같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모집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기술서나 명세서가 있다 그러면 모집 공고할 때 기술서에 있는 명세서에 있는 내용들로 모집 공고에 바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집 공고 작성하기가 아주 쉽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석인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 등을 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구조적 면접 같은 거, 즉 우리가 구조적 면접이라는 게 사전에 질문을 정하는 건데 그때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를 기술서나 명세서를 보고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 구조적 면접을 실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적격자, 즉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데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 분석 결과물을 가지고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 관리, 뭘 개발하는 거? 역량을 개발하는 거죠. 이건 쉽죠. 왜냐하면 명세서에는 뭐가 있어요? 자격 요건에 대한 것도 있고, 여기에 자격 요건에 쉽게 말하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KSA들이 다 나와요. 즉 역량 이런 것들, 역량은 KSA 집합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역량이 나오고 그 구체적인 역량의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더 교육시켜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더 익혀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교육훈련에 활용할 수가 있죠.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무 명세서를 통해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교육훈련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교육훈련 줄이는 거지. 야, 그 교육훈련은 A 직무에는 상관없는 건데 왜 해? 그거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적지향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직무 순환을 한다, 뭐 보직 순환을 한다 했을 때 A라는 직무에 있다가 B라는 직무에 옮기는 게 적합한지. 왜냐하면 A 직무는 너무 쉬운 직무인데 B 직무 너무 어려운 직무야. 난이도가 있는. 그걸 갑자기 옮긴다 그러면 이게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직무 순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좀 더 효율적으로 경력 개발 경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개발 관리에서 이러한 직무 분석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그렇죠? 자, 요렇게가 이제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확보 개발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교재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평가나 보상,
뭐 이런 데서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변화를 고민하는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이런 걸로 이제 결론을 하는 거죠. 시사점 같은 것들. 특히 이제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는 뭐예요?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1. 즉, 직무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인사관리의 기준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사관리라는 거, HRM이라는 건 직무와 사람이 이 두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다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사관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냐,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다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보통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인적 자원 관리 어떤 관리 기준을 직무에 두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무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직무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에 직무나 이런 개념들 자체도 희박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뭐 이제 동양적인 문화권이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인사 관리를 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한계에 다다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체계적인 직무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만약에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먼저 직무 분석부터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음 1은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물음 2 하고 나머지 좀 진도 나가 볼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